672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댄 에리얼리 부의 감각. 저자 댄 에리얼리, 제프 크라이슬러. 출판일 2023년 8월 23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돈 쓰는 방법을 알자. 책 소개. 우리는 왜 돈을 쓰고 후회하는가? 행동경제학으로 살펴본 돈에 대한 의사결정의 모든 것.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돈을 제대로 쓰는 법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 당신은 언제 돈을 쓸 때 만족하는가? 왜 사람들은 돈을 쓰고 후회할까? 돈은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합리적일까? 이 책은 상식 밖의 경제학으로 잘 알려진 댄 에리얼리 교수가 돈과 관련해 늘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깨달은 인간과 돈 사이 위태로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돈에 관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 고 말하는 글을 따라 경제활동에 대한 인간의 감각, 특히 돈과 관련된 인간의 감각이 얼마나 비합리적이며 다시 말해 얼마나 감정적인지 깨닫기만 한다면 인간이 가진 본능을 극복하고 돈과 의사결정에 다시금 올바른 잣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댄 에리얼리, 경제학자, 듀크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경영대학원, 신경과학과, 의대 등의 두루 적을 두고 있다. MIT 미디어랩과 경영대학원 방문교수이자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연구원이기도 하다. 행동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다양한 실험을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다. 일상생활과 기업 경영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참신하고 탄탄한 이론을 통해 미국을 대표하는 소장 경제학자로 불린다. 경제 전문지 포천 이 선정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신진 경영대가 10인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텔아비브 대학교를 졸업하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인지심리학 박사학위를, 듀크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다양한 연구 업적은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보스턴 글로브 등 유수의 매체에 소개되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그의 첫 번째 저서인 상식 밖의 경제학은 행동경제학의 새로운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간은 비합리적이지만 그 행동 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 는 주장을 매력적이고 기발한 실험들과 함께 담은 이 한 권의 책으로 그는 경제학계의 코페르니쿠스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경제 주체는 늘 합리적인 존재라는 기존 경제학의 대전제에 관한 근본적 회의감을 논리적이고 참신하고 설득력 있게 제기했기 때문이다. 저자 제프 크라이슬러, 변호사.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이자 저술가, 강연자, 코미디언으로 활동하고 있다. 행동과학의 신봉자로 정치와 돈 그리고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유머와 연구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당신은 합리적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가치와 무관하게 돈을 쓰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신용카드로 상품을 사는 것과 현금으로 상품을 사는 것, 어느 쪽이 돈을 더 아낄 수 있을까? 2분 만에 잠긴 문을 따주는 열쇠 수리공. 1시간 만에 잠긴 문을 따주는 열쇠 수리공. 누구에게 수고비를 지불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 동네 편의점에서는 1,000원짜리 물도 사기 꺼려하면서 여행지에서는 4,000원짜리 생수를 거리낌 없이 사는 사람들의 심리는, 우리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답을 알면서도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 사람에게 주는 수고비는 안 아까워하면서 2분 만에 문을 고쳐준 사람에게 지불하는 수고비는 아까워하는 걸까? 도대체 왜 그렇게 물값도 아까워했던 사람이 여름 휴가지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비싼 음식과 음료를 사 먹는 걸까?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돈을 쓸 때 실수를 한다. 바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회비용을 무시한다. 지금 무엇인가를 구매한다면 그 대가로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이 상대적임을 망각한다. 세일 상품을 살 때는 그 상품의 정가를 고려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것을 구분하고 격리한다. 1만 원은 1만 원일 뿐임을 염두에 두고 소비해야 한다.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고통을 회피한다. 신용카드는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고통을 잊게 해줌으로써 지출을 늘린다. 이 점을 명심하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는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지출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자신의 오랜 습관에 대해 의문을 품어야 한다. 우리는 자기가 가진 것의 가치를 과대평가한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일단 소유하고 나면 그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좀처럼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판매자는 이를 악용해 우리에게 상품을 판다. 우리는 공정함과 노력에 대해서 염려한다.
어떤 것의 가격이 공정하게 책정됐는지 어떤지 따지는 일에 휘말리지 마라. 그 대신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우리는 언어와 제의의 마법을 믿는다. 노력과 관련된 타당성 없는 어림짐작은 경계해야 한다. 현란한 말솜씨에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기대치를 과대평가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조작하지 않도록 늘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우리는 돈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가격은 가치를 표시하는 속성 가운데 하나이지 유일한 속성은 아니다. 의사결정 시 가격은 단지 숫자일 뿐임을 명심하라.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반대로 돈에 대해 많이 생각할수록 사람들은 더 잘못된 선택을 내린다. 해결해야 할 돈 문제가 머릿속을 장악해버리면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문제이든 간에 상대적으로 더 풀지 못하고, 이는 다양한 실험 결과로도 이미 증명되었다. 결국 가치 판단에 실패한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돈을 쓰고 나서 늘 후회하게 된다. 사람들은 생각처럼 이성적이지 않다.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의식하고 온갖 기묘한 정신적 속임수를 동원해 우리의 지갑을 털어간다. 이 책은 바로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잘못된 곳으로 유도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더 나은 인생을 원한다면 돈 쓰기 전에 먼저 제대로 생각하라. 댄 에리얼리와 제프 크라이슬러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시간을 잡아먹고 생활을 통제하는 돈과 관련된 선택 뒤에 숨겨진 복잡한 힘에 대해 알려준다. 그 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게 된다면 돈 문제와 관련된 우리의 선택이 조금은 더 나아질 것이다. 또한 돈이 생각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돈과 상관없는 분야의 의사결정도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돈과 관련된 결정은 단지 돈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것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돈이라는 영역에서 우리의 실체를 형성하는 힘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평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테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경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궁극적으로 내 주변의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등등을 고민하고 지출로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돈 쓰기의 문제는 비단 돈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게 된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잣대가 된다. 나의 가치관과 상대의 가치관을 알 수 있게 되는 기준이자 이 세계를 살아가는 방식을 표시해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 그것이 바로 댄 에리얼리가 말하는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쓰기 전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여기에 돈을 지출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가? 아니면 그저 낭비에 지나지 않을 것인가? 최고의 행동경제학자와 위트 있는 행동과학 신봉자가 함께 저술한 이 책은 우리가 인생에서 돈을 제대로 쓰기 위한 부의 감각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도구가 되어줄 것이다. 돈을 돈 이상의 가치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 방식을 다룬다. 이성적으로 돈을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돈을 쓴다. 그래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기도 한다. 이제 당신은 곧 이 책을 읽을 테니까 굳이 다른 이야기는 말고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이야기 하나만 하겠다. 선물과 관련된 이야기다. 선물이라는 주제는 정말로 흥미롭다. 선물은 돈과 정성이 모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돈과 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실수를 한다. 그렇지 않은가? 당신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준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또 지금까지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잠시 생각해보라. 정말 좋은 선물과 그렇지 않은 선물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무엇이 좋은 선물과 그렇지 않은 선물을 가릴까? 내가 했던 선물로는 두 가지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하나는 아주 작은 선물이고 다른 하나는 제법 큰 선물이다. 내가 했던 선물 가운데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큰 효과가 있었던 것은 비타민 -12 알약이 든 작은 병 하나다. 언젠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지인 한 사람이 의사와 대화를 나눌 때 우연하게도 그 대화를 옆에서 들었다. 의사는 그에게 비타민 -12가 부족하니까 약을 사서 복용하라고 했고 그는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여러 이유로 가까운 미래에는 제 발로 약국을 찾아가서 비타민 -12를 살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곧장 약국으로 달려가 비타민 -12를 사서 그에게 선물했다. 이 선물은 비용으로만 따지면 매우 쌌지만 선물이 그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는 자기를 향한 나의 따뜻한 마음을 온전하게 느꼈다. 약국에 가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는 일은 본인에게도 번거로운데 그 일을 내가 대신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법 큰 선물은 여러 해 전에 듀크 대학교 고급 통찰센터 The Center for Advanced Hindsight에서 했던 선물이다. 그때 나는 연구원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각자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전문적인 기량을 연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서 꼭 배워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비싼 곳은 아니더라도 숙소를 마련하여 2주 동안 각자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종이 반장 분량으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써서 보여달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요가, 명상, 그림 그리기, 글쓰기, 드럼 연주, 만화 그리기 등을 배우러 떠났다.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준 선물이었다. 나는 왜 이 경험 선물이 좋은 선물이었다고 생각할까? 그 선물을 두고 마음을 정할 때 나는 중요한 인간적인 요소 몇 가지를 생각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선물은 단지 과거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미래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당신이 나에게 해준 일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해준 만큼 이렇게 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줄 만큼 줬고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아무도 손해본 거 아니죠? 그럼 이제 됐죠? 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앞으로, 즉 과거가 아닌 미래에 더 나은 관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선물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관심과 정성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살펴볼 텐데 사회적 시장적 규범을 설명하는 부분을 읽고 나면 이런 사실이 한층 선명해질 것이다. 또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단지 돈을 주고받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선물을 받기 전에 는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것을 대신해주는 것이다. 고급 통찰센터의 직원들은 내가 했던 경험 선물을 매우 소중하고 신날 것이라고 기대했고 또 실제로도 그랬다. 그러나 누가 자기에게 베풀어주지 않는 한 그들이 먼저 선택해서 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더불어 난 그들이 내가 직장 상사로서만 자기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즉 일이라는 차원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온전한 인간 대 인간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그 선물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다. 이런 것들이 선물에 담을 수 있는 정성이고 따뜻한 마음 씀씀이다.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관심을 갖고서 상대를 일이라는 차원에서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려는 생각을 못한 것을 주는 것,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선물이다. 내가 했던 선물에 대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알고 보니 매우 중요했던 또 하나의 요소가 있었다. 직원들은 1년 동안 돌아가며 그 선물을 누렸는데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기대감을 서로 나누었고 또 여행을 다녀와서는 추억과 경험을 나누었다. 그 덕분에 우리 연구소는 1년 내내 신이 났다. 물론 사람들이 선물에 지출하는 비용은 전체 지출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물은 우리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주제이자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사례다. 선물이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물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와인 한 병이나 비타민 -12 한 병, 휴가, 여행, 꽃과 같은 것처럼 선물은 자기가 가진 돈을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금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효과를 얻어낸다. 이런 선물을 통해 우리는 자기가 상대방을 얼마나 아끼는지 깨닫게 해주고 상대방이 스스로는 선택하지 못했을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고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신뢰를 쌓고 추억을 만든다. 그러나 선물에 대해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대체로 돈을 얼마나 아무렇게나 쓰는지 알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손쉽고 표준적인 선택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선물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진정한 영향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도 이 책을 읽다 보면 깨닫겠지만 사람들이 돈과 관련해서 저지르는 온갖 실수의 유형은 넓고 또 깊다.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실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거의 모든 면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선물을 잘 선택할 수 있듯이 이런 실수는 줄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선물의 기능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자기에게 주는 선물이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든 혹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든 간에 선물에 관한 한층 더 나은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선물에서 돈으로 범위를 넓혀서 자기가 지금 당장 지출하는 돈으로 얻을 것이 무엇인지 또는 그 돈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좀 더 옳은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고 따라서 상황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당신은 지금 돈을 쓰는 방식을 탐구하는 여행을 시작했다. 부디 이 여행이 성공하기를 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기를, 조금 더 나은 지출 습관을 가지기를, 지출과 저축의 새로운 방식을 마련하기를, 그리고 이런 새로운 변화들이 오랫동안 당신 곁을 지키기를 빈다. 우리는 돈을 모른다. 카지노는 우리를 돈에서 분리시키는 기술을 철저하게 연마해왔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로 서두를 여는 건 어쩌면 조금 불공정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조지가 했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심지어 악의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저지르는 심리적 차원의 실수가 어떤 것인지 슬쩍 엿볼 수 있다. 카지노 객장의 번쩍거리는 불빛 아래에서 작동하는 몇 가지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뒤에 이어질 여러 장에서 이 요소들 각각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심리적 회계,
mental accounting. 조지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아침에 커피 마실 돈을 아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카지노에서는 200달러나 되는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써버린다.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조지가 카지노에서의 지출을 커피 지출 계정과는 전혀 다른 심리적 회계 계정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즉, 조지는 인출한 돈을 플라스틱 칩으로 바꿈으로써 유흥이라는 계정을 새로 열었다. 다른 지출은 여전히 일상적인 지출이라는 계정으로 묶어두면서 말이다. 이런 속임수를 씀으로써 그는 그 두 가지 지출을 전혀 다르게 느낀다. 하지만 둘 다 조지의 돈이라는 하나의 계정 가운데 일부일 뿐이다. 공짜 가격, price free. 조지는 공짜로 주차를 하고 공짜로 음료수를 마신 덕분에 흥분한다. 그런 서비스에 그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공짜들은 조지로 하여금 기분 좋게 카지노에 발을 들여놓게 만들면서 그의 판단력을 훼손한다. 사실 이 공짜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유인한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공짜라는 말이 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짜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자주 비용을 초래한다. 지불의 고통, pain of paying. 조지는 원색의 칩으로 도박을 하거나 팁을 줄 때 자기가 돈을 쓰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그저 장난을 치고 있다고만 느낄 뿐이다. 칩 하나가 자기 손을 떠나갈 때마다 자기 돈이 줄어든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므로, 즉 자기가 지금 돈을 쓰고 있다고 온전하게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지는 자신의 선택을 덜 의식하게 되고 또 자신이 내리는 결정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된다. 플라스틱 칩을 지출하는 것은 자기 지갑에서 지폐가 나갈 때처럼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별 부담 없이 칩들을 툭툭 던져 베팅을 한다. 상대성, relativity. 조지가 무료 음료수를 가져다준 서빙 직원에게 5달러를 팁으로 주고 또 현금 인출기 수수료 3달러 50센트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은 그런 적은 돈은 블랙잭 테이블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칩 무더기와 비교하면 혹은 방금 현금 인출기에서 뽑은 200달러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푼돈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5달러나 3달러 50센트는 상대적으로 소액이며 또 상대적인 차원에서 생각함으로써 그 돈을 어렵지 않게 마구 써버린다. 한편 그날 아침에 바깥에서 커피를 살 때 들여야 하는 돈 4달러는 호텔 객실에서 무료로 마실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출하기에 너무 큰 돈이었다. 기대치, expectations. 조지는 돈의 시각적인 요소와 청각적 요소, 예를 들면 금전등 높기, 환하게 불을 밝히는 화려한 조명, 달러 기호 등에 둘러싸여서 자신이 카지노의 희박한 승률을 넘어서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매력적인 승자라도 된 듯한 상상을 한다. 마치 007 영화의 제임스 본드라도 된 것처럼. 자제력, self-control. 물론 도박은 많은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이다.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의 목적에 맞게 거두절미하고 이렇게만 말해두자. 자신을 둘러싼 스트레스 넘치는 환경과 상냥하고 친절한 카지노 직원들 그리고 쉬운 기회들의 영향을 받은 나머지 조지는 은퇴했을 때 200달러를 더 가짐으로써 누릴 수 있는 먼 미래의 편익은 뒤로 제쳐둔다. 그가 도박의 즉각적인 유혹에 저항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모든 실수가 카지노라는 특수한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카지노나 다를 게 하나 없다. 아닌 게 아니라 2016년에 미국은 심지어 카지노 소유주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않았는가. 비록 모든 사람이 도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는 않지만 모두가 심리적 회계, 공짜 가격, 지불의 고통, 상대성, 자제력 및 그 밖의 여러 요소와 관련된 비슷한 시련에 맞닥뜨린다. 그럼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수를 한다. 조지가 카지노에서 저지른 실수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나타난다. 이런 실수는 우리가 돈의 속성에 근원적으로 무지하다는데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돈에 대해 많은 것을 안다고 믿지만 놀랍게도 돈이 무엇이고 돈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는지 또 더욱 놀랍게는 돈이 자신에게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알지 못한다. 마음 가는 곳에 돈을 써라.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지 않게 생각하는지, 실제 가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방식으로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서 돈을 잘못 생각하고 또 잘못 쓰는지 살펴봤다. 이렇게 우리는 장막 뒤에 가려져 있던 비밀을, 사람들의 뇌 안에서 돈과 관련된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수박 겉핥기식으로나마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전혀 타당하지 않은 변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의미 없는 가치 단서가 자신을 엉뚱한 길로 유도하도록 스스로를 방치해버린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렇다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옳을까?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하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그 해결책을 성급하게 확인하려고 당신이 이미 이 책 뒷부분을 펼쳐봤으리라고 우리 두 저자는 확신한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서점에서 이 책을 살까 말까 망설이며 이 부분을 읽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일 그랬다면 우리 두 저자는 이 책을 사는 비용을 아꼈다는 사실에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당신이 아직 우리가 들인 노력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짧게 요약한 다음 내용을 제시한다.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기회비용, 구매 상품이 제공하는 진정한 편익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즐거움이다. 완벽하게 이성적인 세상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될까? 세일 가격 혹은 깎아주는 금액 혹은 우리가 동시에 다른 것에 소비하는 금액 상대성. 돈의 분류, 돈이 속해 있고 지출되는 계정 그리고 그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심리적 회개. 지불의 손쉬움, 지불의 고통. 어떤 구매물에 대해 맨 처음 보는 가격, 혹은 지난번에 자기가 지불했던 가격 앵커링. 자신이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 소유효과와 손실회피.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일한 것처럼 보이는지 여부, 공정함과 노력. 현재의 유혹에 넘어가는지 여부, 자제력.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손쉬운 가격 비교, 돈에 대한 지나친 강조. 다음을 기억하자. 위에서 열거한 요인은 구매물의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완벽하게 합리적이라면 다른 요인들이 가치를 바꿔놓지 않겠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은 완벽함과는 거리가 먼 존재이기 때문에 소비 경험의 가치를 바꿔버린다. 그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뭔가를 묘사하는 말, 우리가 소비 시점에 하는 행동, 언어와 재해. 소비의 진정한 속성이 아니라 그 소비 경험에 대해 우리가 기대하는 것, 기대치. 언어와 재해 그리고 기대치는 앞선 요인들과는 다른 범주에 속하는데 왜냐하면 이것들은 경험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25% 할인이나 원클릭 결제는 구매물의 가치 자체는 바꾸지 못한다. 그러나 와인 제조 공정을 학습한다거나 소품 간 장소에 흰색 장갑을 낀 소믈리에가 출장 서비스를 해줄 때는 와인 마시는 경험 전체가 보다 의미 깊어지고 흥미로워지며 소중해진다. 만일 우리가 완벽하게 합리적이라면 언어와 재해 그리고 기대치가 지출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아야 옳다. 그러나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므로 언어, 재의, 기대치가 절대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실수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나 이것이 보다 고양된 경험을 제공할 때는 더욱 그렇다. 우리가 어떤 와인에 보다 많은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그 와인에서 실제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잘못일까? 아니면 이는 우리가 마땅히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추가된 가치일까? 언어와 재해 그리고 기대치가 어떤 특정한 가치에 반갑게 덧붙여지는 추가물이든 아니든 간에 명백한 사실은 바로 우리가 그 추가된 가치를 덧붙일지 말지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우리가 보다 많은 가치를 얻기 위해서 비이성 비합리성의 물속으로 보다 깊이 잠수할지 말지 선택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언어나 재해 혹은 기대치가 우리를 강제로 떠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우리는 와인이 잔에 따라지는 방식에 따라 와인을 더 많이 즐길지 혹은 언제 그렇게 할지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언어와 재해 그리고 기대치가 없는 세상, 즉 순전히 중립적인 감정 상태에서 뭔가를 경험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지 어떤지 확신하지 못한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은 어쩐지 재미없어 보인다. 우리는 언어와 재의와 기대치라는 중요한 요소가 사용되는 방식을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사실 그건 간단하다. 상대성에서 기대치에 이르기까지 이제 당신은 돈에 대한 사고방식과 비합리적인 온갖 편견이 우리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제는 지금까지 배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 그런데 행동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게 문제다. 사실 매우 어려워 보인다. 당신에게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대신 어째서 사람들이 돈과 관련해서 어리석은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보여주기로 우리 두 저자가 마음먹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선 우리 저자들은 모든 상황에서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우리는 당신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고 싶지는 않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나중에 혼자 힘으로 보다 나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지식과 정보만 한봇다. 리 던져주고는 잘해보라며 손 흔들며 돌아서는 이런 우리 모습이 어쩌면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다. 노도 없고 배도 없는 상황에서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너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고는 껄껄 웃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 우리 저자들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낙관적이다. 돈과 관련된 많은 실수를 극복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전심전력을 다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다.
보통 어떤 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 우리는 이미 이 단계를 지났다. 그 다음 단계는 이 인식을 효과적인 계획으로 구체적인 세부 단계로 그리고 변화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바람직하지 않은 여러 행동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보다 나은 미래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여러 도구를 찾기 위해 우리 행동의 미묘한 차이를 면밀하게 살펴볼 차례다. 행동경제학이 제시하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만들어가는 아주 작은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접근법의 맥락 속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일반적인 의사결정, 특히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자신의 방식을 개선하는 최고의 첫걸음이라고 우리 저자들은 믿는다. 그럼 우선 자신이 저지르는 가치평가의 실수 각각을 피하거나 바로잡거나 누그러뜨리기 위해 개인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고려해보자. 우리는 기회비용을 무시한다. 모든 거래를 기회비용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라. 지금 뭔가를 얻는 대가로 희생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명백하게 살펴라. 예를 들어 돈을 시간으로 변환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사면서 지불하는 돈을 벌려면 몇 시간 혹은 몇 달을 일해야 하는가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상대적임을 잊어버린다. 어떤 세일 상품을 볼 때는 그 상품의 과거 가격이 얼마인지 혹은 정가에 구입하는 경우에 비해 얼마나 절약을 할 수 있는지는 고려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실제로 지출하는 돈이 얼마인지만 고려해야 한다. 정가 100달러짜리 셔츠를 할인받아서 60달러에 산다고 해서 40달러를 절약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60달러를 지출할 뿐이다. 예를 들어 수전 이모는 이런 식으로 지출했지만 40달러의 돈을 실제로 자기 주머니에 넣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오히려 하자품 셔츠를 입었을 뿐이다. 실제로 그 옷을 입은 건 수전 이모의 조카이긴 하지만 규모가 크고 복잡한 구매일 때는 그 지출을 세부적으로 쪼갠 다음 나눠서 바라보려고 노력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딸려있는 것을 살 때는 각각의 선택사항을 독립적인 것으로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백분율이라는 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어떤 자료가 백분율로 제시될 때 그 백분율의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따로 노력을 들여서 알아내야 한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돈은 구체적이고 절대적인 형식으로 존재한다. 100달러면 100달러이다. 1000달러 구매물의 10%이든 1만 달러 구매물의 1%이든 간에 모두 틱택 사탕 100값으로 동일하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것을 구분하고 격리한다. 예산을 짜서 지출을 하는 게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돈은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 모든 1달러는 동일하다.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일을 해서 번 돈이든 유산으로 받은 돈이든 복권에 당첨돼서 받은 돈이든 은행을 턴 돈이든 혹은 재즈바에서 베이스 기타 연주를 하는 부업을 해서 번 돈이든 우리 저자들은 감히 이런 부업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간의 모든 돈은 자기에게 속하고 장부상으로 따지자면 나의 돈이라는 전체 계정에 속한다. 만일 특정한 유형에 속하는 돈이 보너스나 상금이라는 계정에 속해 있다는 생각으로 그 돈을 물쓰듯 쓴다면 이제 잠시 동작을 멈추고 그 돈도 그냥 돈일 뿐이며 게다가 나의 돈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자신의 지출을 범죄화하기 위해 심리적 회계를 이용하는 것도 유용하다. 즉각적인 기회비용 계산을 끊임없이 거듭할 수 없다면 이것이 유용한 예산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실 이 방법은 모두에게 유용하다. 지출 방식의 비일관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위험한 도구이지만 유용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가 바람직한 지출 행동의 범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통을 회피한다. 지불의 고통은 돈과 관련해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까다롭고 또 가장 불길하기까지 한 속성이다. 그러나 지불의 고통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은 어떤 것의 가치나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불의 고통은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과연 그 돈을 그 자리에서 그 상품에 지출하는 것이 정말 온당한 선택인지 생각하게 만드는데, 즉 기회비용을 고려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지불 과정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늦추면서 대안을 생각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불의 고통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쉽고 단순한 것일 수 있다. 이보다 더 단순한 방법도 있는데 돈을 지출할 때마다 자기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서 실제로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해결책은 지속 가능한 계획은 아니다. 의료비가 더 많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갑작스럽게 신용카드를 모두 잘라버리기도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최첨단 금융 기술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특히 지불 과정의 시간과 주의력이 덜 들도록 해서 사람들이 보다 쉽게 자기 돈을 내어줄 수 있도록 설계된 기술들은 특히 더 경계해야 한다.
머지않아서 눈을 한번 깜박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계정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기술이 등장할 것이다. 부디 이 기술은 받아들이지 말기 바란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는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은 통상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진다. 자기계발 분야의 전문가들은 당신에게 비싼 수강료를 받고서는 스스로의 직감을 믿어라 하고 소리친다. 하지만 이는 좋은 생각이 아닌 경우가 많다. 지출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돈을 쓸 때 자기가 했던 과거의 의사결정을 믿으면 앵커링과 군중심리와 임의적 일관성이라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 임의적인 숫자들, 제조업체가 표시하는 권장 소비자 가격 그리고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비싼 가격을 볼 때는 당연히 의심을 품어야 한다. 2,000달러짜리 신발이나 150달러짜리 샌드위치가 진열돼 있을 때는 두 번째로 비싼 신발이나 샌드위치, 혹은 샌드위치 대용으로 쓸 수도 있는 신발을 덥석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장 비싼 그 가격과 비교하면 매우 싸다는 느낌이 들 텐데 바로 그것이 함정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책정한 가격에는 당연히 의심을 품어야 하지만 자기 스스로 설정한 가격에도 의심을 품어야 한다. 어떤 것에 늘 똑같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라테 한 잔을 과거에 늘 4달러를 주고 샀다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4달러를 줘야 한다고 스스로 가격을 매기고는 그걸 지키려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가끔씩은 멈춰서서 자기의 오랜 습관이 과연 옳은지 의문을 품어야 한다. 자기의 과거 지출 내역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잘못된 지출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라테 한 잔이 과연 4달러의 가치가 있는지, 케이블 방송의 수신료가 월 140달러의 가치가 있는지 혹은 헬스클럽 회원권이 러닝머신 위를 1시간 동안 달리면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려고 주차 전쟁을 벌여야 할 만큼 가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우리는 자기가 가진 것의 가치를 과대평가한다. 집을 자기 취향에 맞게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이 집의 실질적인 판매 가격이 높아지리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자기 취향은 어디까지나 자기만의 취향일 뿐이라서 다른 사람들은 이를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집 리모델링은 멋진 일이긴 하지만 오로지 자기만 느끼는 집의 가치를 올려줄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시험적인 서비스나 프로모션을 조심해야 한다. 마케팅 담당자들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일단 소유하고 나면 그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며 좀처럼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서 이런 심리를 이용하려 든다. 매몰 비용은 어차피 회복할 수 없는 비용이다. 얼마의 돈이든 간에 일단 지출됐다면 그 돈은 이미 없는 돈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의사결정을 할 때는 현재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디에 있을지만 고려해야 한다. 매몰 비용이 미래의 의사결정에 당연히 영향을 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일은 전혀 없다.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이 거느린 수백만 명의 4살짜리 꼬마 팬들이 지난 여러 해 동안 자기 엄마 아빠의 얼굴에다 대고 외쳐댔던 Let it go, let it go. 이 영화 주제곡의 제목이자 가사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라는 뜻 나는 말을 되뇌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공정함과 노력에 대해서 염려한다. 인생의 어떤 시점에 우리 모두가 배우는 아주 단순한 교훈이 하나 있다. 5살짜리 어린이가 다른 아이 때문에 그네에서 떠밀려 쫓겨나면서 배울 수도 있고 35살 청년이 승진해서 누락되면서 배울 수도 있는 이 교훈은 바로 미안하게도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어떤 것의 가격이 공정하게 책정됐는지 어떤지 따지는 일에 휘말리지 마라. 그 대신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자기 생각에 공정하지 않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을 응징하겠다는 이유 하나로 훨씬 더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그가 교훈을 얻지는 않을 것이고 당신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리를 걷거나 고장난 컴퓨터 때문에 꼭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된다. 우리는 또한 어떤 가격이 공정한지 어떤지에 대해 그리고 어떤 일에 많은 노력이 투입되는지 어떤지에 대해 잘못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 지식과 경험에도 가치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열쇠 수리공, 화가, 돈에 관한 책을 쓰는 저술가 등이 하는 일의 가치는 그 순간 그 일에 들어간 시간이나 노력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에 걸쳐 그 기술과 경험을 연마하는 데 들인 시간과 노력에서 나온다. 정말 솜씨 좋은 장인은 전혀 힘들이지 않고 자기 일을 해내는 기술을 오랜 세월에 걸쳐 완성했다.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는 일도 겉으로만 그럴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피카소의 그림에서부터 육아에 이르기까지 가장 어려운 일도 때로는 실제보다 훨씬 더 쉽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성과물을 내지 못하는 헛된 노력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도가 지나칠 정도의 투명성을 경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만일 어떤 컨설턴트가 실제로 의미 있는 결과물은 내놓지 못했으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힘들게 노력한 사실만 매우 꼼꼼하고 장황하게 늘어놓는다면 이 사람에게 주기로 한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다. 만일 어떤 웹페이지에 진행 표시줄만 달랑 하나 있고 지금 결제하기 버튼만 있다면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게 좋다.
만일 배우자가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하면서 뭐라고 툴툴거리고 울부짖다가 고함을 지르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쉰다면 아무 말 하지 말고 발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을 것이다. 안전하고 싶다면 말이다. 우리는 언어와 제2의 마법을 믿는다.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힙합 그룹인 퍼블릭 에너미는 과대 광고를 믿지마라는 노래로 이를 가장 잘 표현해냈다. 만일 어떤 것에 대한 묘사나 그것을 소비하는 과정이 잔뜩 부풀려졌다면 우리는 그 묘사나 과정이 실제 가치를 조금도 보태주지 않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한다. 노력과 관련된 타당성 없는 어림짐작을 경계해야 한다. 장인의 손길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는 거의 없다. 또한 동시에 언어와 제의가 우리 경험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이것들을 포용해서 경험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라. 우리는 기대치를 과대평가한다. 기대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좋을 혹은 나쁠 맛있을 역겨울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근거를 제공하며 대상 자체의 진정한 특성을 바꾸지 않고서도 인지와 경험을 바꿔놓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치의 원천을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꿈과 열망의 즐거움인지 아니면 브랜드 이름과 편견과 그럴듯한 포장에 타당하지 않은 유혹인지 가려서 생각해야 한다. 이를 많은 위대한 철학자들과 삼류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했던 말로 달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표지만 보고서 책을 판단하지 마라. 언어나 제의와 마찬가지로 기대치 역시 경험을 실질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음을 우리 저자들은 다시 한번 더 인정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런 기대치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가 우리를 속이는데 이것을 동원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와인을 한 병 샀다고 치자. 그러면 그는 그 와인의 가치가 자신이 지불한 $20보다 많다고 믿도록 스스로를 세뇌하고 싶을 것이다. 이 와인을 멋진 유리잔에 따라서 냄새를 맡기도 하고 빙빙 돌리는 행동이 보다 나은 경험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대치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와인을 사는데 누군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바람에 정당한 가격보다 $20를 더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다. 소믈리에가 그 와인이 생산된 지역이 어디고 생산된 연도가 언제이며 또 탄닌이 어떻고 그 와인이 무슨 상을 받았으며 평론가들의 평가 내용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는 그 와인의 가치가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크다고 믿는다. 이는 기대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체는 무엇일까? 로봇이 시음할 때처럼 객관적인 와인의 맛이 실체일까? 아니면 와인의 맛은 사람이 갖는 기대치를 포함해서 모든 심리적 요소까지 포함할까? 사실은 둘 다 맞는 말이고 둘 다 실체이다. 동일한 와인이 담긴 병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병 모양과 색깔과 라벨과 추천 내용이 다르다. 이럴 때 우리의 기대치는 이 두 병의 와인 맛을 전혀 다르게 경험하도록 만든다. 물론 눈을 감고 시음해보면 두 와인의 맛은 동일하다. 그러나 사람은 눈을 감고 있는 로봇처럼 인생을 살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대치 덕분에 우리가 와인에서 느끼는 기쁨이 실제 객관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이 역시 현실에서 일어나는 엄연한 실체니까 말이다. 남이 나를 조작하는 것과 나 스스로 조작하는 것 사이의 선택이다. 우리는 자기 의사와 다르게 무의식적으로 남에게 조작되고 세뇌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지만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괜찮고 상관하지 않는다. 싱크대 앞에 혼자 우두커니 서서 한 끼 식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똑같은 음식이라도 그렇게 먹을 때보다 식탁에 앉아서 좋은 분위기에 흠뻑 젖은 상태에서 먹는 게 훨씬 더 기분이 좋다는 걸 잘 안다. 우리는 돈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어떤 것에 붙은 가격은 그것의 가치를 표시하는 여러 속성 가운데 단지 하나일 뿐이다. 가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속성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일하게 중요한 속성은 아니다. 비록 측정하기 어렵다 해도 다른 기준을 사용해보라. 우리 모두는 불확실성의 거친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다. 이 바다에서 구조되려면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즉 자기 아닌 다른 누군가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생각 즉 가격을 놓아버려야 한다. 가격은 단지 숫자일 뿐이며 비록 그것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강력한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으며 또 그렇게 하게 내버려둬서도 안 된다. 종합하자면 어떤 것의 가치에 대해 특별한 정보나 의견이 없다면 여기저기 알아보고 연구를 해야 한다. 인터넷을 뒤질 수도 있고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다. 인터넷 덕분에 요즘에는 방대한 정보를 얼마든지 접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를 지식으로 무장시키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자기가 사 먹을 껌의 가격을 조사하려고 한 줄을 몽땅 소비할 필요까지야 없지만 자동차를 사려 할 때는 적어도 몇 시간 혹은 단 몇 분만이라도 정보를 뒤져봐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자기가 정보를 갖추고 있기를 원한다. 자신이 살 수도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가 가진 편견 그리고 돈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이 저지르는 실수에 관한 정보를 말이다. 미래를 위해 자제력을 발휘하다.
자제력은 돈에 대한 관념을 바로잡고자 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문제다. 돈 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과 자신 사이에 놓인 수많은 내부적 외부적 장애물을 말끔하게 관리한다 해도 자제력이 부족하면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에 넘어질 수 있다. 가치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해도 자제력이 없다면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만다는 뜻이다. 자제력 부족은 미래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미래에 감정적으로 밀착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또 의지력이 약해서 현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남을 명심해라. 그렇다면 어떻게 자제력을 키울 수 있을까? 미래와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유혹에 저항하면 된다.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과제이다. 미래로 돌아가라. 사람들은 미래의 자아를 자기와 동떨어진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저축을 자신이 아닌 낯선 이에게 돈을 주는 행위쯤으로 여긴다. 이 문제에 대한 처방은 미래 자아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할 허시필드, 하 헐스피어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결점을 극복할 온갖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그가 얻은 결론은 강력한 발상 하나로 요약할 수 있다.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미래의 자아를 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또 친근하게 상상하라는 것이다. 이 예를 들어서 현재의 자기보다 나이를 더 많이 먹은 자아와 대화를 할 수도 있다. 혹은 미래의 자아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다. 또한 65세, 70세, 95세, 100세가 됐을 때 자신이 구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바라는 것, 커다란 기쁨을 느끼는 것,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미래의 자아와 대화하기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현재의 유혹에 저항하려는 보다 강력한 의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이런 빌어먹을 젊은 나는 저축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신문지를 덮고 자야 하잖아. 하는 식으로 부정적인 말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대화여야 하고 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미래에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멋진 호텔의 숙박비를 미리 지불하는 방법도 생각해보라. 이 호텔에 체크인을 할 때 숙박비가 이미 계산됐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면 늙은 나는 젊은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보게, 젊은 나, 자네 정말 멋지군. 내가 이 멋진 호텔에 숙박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다니 말이야. 아주 좋아.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의 자아를 위해 호텔 숙박비를 미리 내주는 대신 50만 달러를 퇴직연금에 넣어둔다면 어떨지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와의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는 미래의 자아와 감정적으로 친숙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미래의 자아를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만들수록 그 자아에 그만큼 더 친숙해지며 따라서 우리는 미래의 자아가 갖게 될 관심사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를 위해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미래의 자아와 보다 친숙해지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바로 미래의 자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공간, 즉 회사의 인사부 사무실을 바꾸는 것이다. 흔히 퇴직연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가장 많이 하는 이 사무실을 병원 진료실이나 양로원처럼 꾸미면 어떨까? 혹은 이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양로원 내 진료실처럼 꾸밀 수도 있다. 사탕을 담아놓은 그릇, 충격 흡수 지팡이,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 라는 문구가 새겨진 머그컵, 그리고 사람들에게 노년 및 장기적인 차원의 사고방식을 상기시키는 온갖 소품이 놓여있는, 물론 전 세계에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수백만 명의 자영업자들로서는 이렇게 하기가 분명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은퇴 및 노후자금 계획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자기 집 식탁을 인사부 사무실의 책상처럼 꾸미는 일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정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달력의 특정한 날짜를 지정할 때 사람들은 미래의 자신을 보다 구체적으로 받아들인다. 20년 뒤가 아니라 2037년 10월 18일이라고 할 때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 같은 아주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미래를 한층 더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이고 친숙하게 만들 수 있다. 3위는 연금 적금을 담당하는 인사부 직원이나 재무 상담사들이 사람들에게 저축을 많이 하라고 권장할 때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는 또한 현재의 자아를 미래의 자아와 실질적으로 그리고 소름이 오싹 돋도록 연결해주는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 컴퓨터로 생성된 늙은 자아와 대면할 때 사람들은 보다 많은 돈을 저축한다. 4위 때 우리는 미래의 늙은 자아와 연결된다. 그러고 연민의 감정을 느끼며 그 사람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타인을 향한 이타주의에서 비롯된 감정이든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감정이든 상관없다. 어차피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나인 이 사람에게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각성이라는 결과 말이다. 이러한 발상이 공상과학 영화 속의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효과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미래의 늙은 자아와 가상의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까이에서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자아를 만나면 복권 번호나 슈퍼볼 스코어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설령 그 질문에 미래의 자아가 대답해주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자기 두 눈으로 생생하게 바라보는 이 늙은 사람을 위해 보다 많은 돈을 저축해야겠다는 마음은 분명 들 것이다. 그런 다음 당신 자신을 바라보라. 어쩌면 당신 역시 보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질 것이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운동도 하게 될 것이다. 보습제도 듬뿍 바르게 될 테고. 그런데 바쁘기도 하고 돈도 아껴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로서는 가상현실 여행을 쉽게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미래의 자아를 만난다는 이 발상을 어떻게 보편적인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급여 명세서나 신용카드의 늙은 모습으로 바뀐 자기 사진을 붙여둘 수도 있다. 혹은 바라는 일과 미래에 대한 감정에 보다 가깝게 다가서기 위해 완벽한 어느 미래에 우리가 하고 있을 수도 있는 멋진 일을 실행하는 늙은 자아의 사진 하이킹, 휴가여행, 손자들과의 즐거운 놀이, 올림픽 금메달 획득, 대통령 연설 그리고 우주왕복선 탑승 등의 사진을 사용할 수도 있다. 스스로를 묶는 법.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자아가 우리의 장기적인 이익에 더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온갖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구속력 있는 자제력 협약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른바 율리시즈 약정, Ulysses Contract이다. 율리시즈와 사이렌 쌓인 이야기는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율리시즈는 사이렌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 자기가 그 목소리에 홀리고 결국 자신과 부하들이 바닷물에 수장되고 말 것임을 잘 알았다. 사이렌의 유혹 앞에서 자제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임을 잘 알았던 것이다. 사이렌의 목소리를 듣고 싶긴 했지만 아무리 해도 그 유혹의 목소리에 저항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율리시즈는 부하들에게 자신을 돛대에 묶으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하면 사이렌의 목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그 목소리에 홀려서 바다에 몸을 던지는 행동은 못할 테니 말이다. 그러고 부하들에게는 귀를 밀랍으로 막으라고 명령했다. 부하들이 사이렌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또 돛대에서 풀어달라고 할 수도 있는 자기의 명령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 계획이 통했다. 율리시즈와 부하들과 배는 무사히 죽음의 바다를 건넜다. 그리스 신화에서 사이렌이 노래를 부르면 근처를 지나는 뱃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배가 좌초되면서 목숨을 잃었다. 율리시즈 약정은 미래의 유혹의 장벽으로 작용할 일종의 협약이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박탈해서 스스로에게 어떤 선택권도 주지 않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율리시즈 약정의 멋진 음악은 거의 동반되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우리가 탄 배가 암초를 들이받는 일도 거의 없다. 율리시즈 약정을 따른다는 것은 신용카드의 한도를 미리 조정한다거나 선불카드만 사용한다거나 혹은 모든 종류의 카드를 폐기하고 오로지 현금만 사용한다는 뜻이다. 또 율리시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의 401k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여기 포함된다. 401k 퇴직연금이라는 율리시즈 약정은 비이성적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다. 장기 저축에서 가장 이성적인 접근법은 월말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청구된 금액과 그 밖의 여러 가지 비용을 살핀 다음 얼마를 저축하면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고 봉급을 받는 다음 달까지 살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월말 전략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오토바이를 타는 취미가 있고 작업실에 틀어박혀서 시간을 보내는 롬 맨스필드가 그랬던 것처럼 저축을 절대로 하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즉, 다음 달에 얼마를 지출하게 될지 혹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어야 할지 전혀 모르지만 일정 금액을 무조건 떼서 미리 저축부터 해야 한다. 이럴 때는 적어도 자신의 자제력이 무너지고 말 것을 인정하고 매달 우리가 원하는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취할 테니 말이다. 401k 퇴직연금은 이와 비슷한 다른 도구들도 마찬가지지만 확실히 이상적인 전략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중요한 사실은 이 접근법이 단 한 번의 의사결정에 의존하며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1년에 12번이 아니라 딱 한 번만 유혹을 이기면 된다. 하나의 실험만도 극복하기 벅차다. 그러니 12번씩이나 극복하기란 두말할 것도 없이 매우 힘들다. 유혹을 줄이는 것이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좋은 방법이다. 설령 그것이 텔레비전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썩 좋은 방법이 아니긴 해도 말이다. 제프가 오버랜드 파크의 검소한 주부들과 이성적인 남편들이라는 아이디어를 내놨지만 방송국들은 이 아이디어에 퇴짜를 놨다. 퇴직연금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입 상태에서 해지하려면 따로 작정을 하고 추가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므로 이 역시 현명한 접근법이다. 이렇게 하면 현재의 유혹 및 여러 가지 필요성이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에서 매달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단 한 차례 서명을 하고 가입하는 절차, 즉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퇴직연금 계획에 자동으로 가입된다면 타성과 게으름이 오히려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기왕 가입된 퇴직연금을 해지하려면 따로 노력을 들여 이런저런 장애물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은 단지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일 뿐이며 또 가입이나 해지라는 두 가지 절차는 서명을 포함해서 거의 동일하지만 자동가입이 아니라 가입을 하기 위해 따로 추가적인 노력을 들여야 한다면 이런 과정 자체가 저축을 실질적으로 가로막는 하나의 장벽이 되고 만다. 자동가입이라는 이 발상은 통상적인 경제적 발상과는 배치되지만 즉, 늘 수정 보완된 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늘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는 지나치게 인간적인 행동을 전제로 한다면 오히려 올바른 방식이다. 로비 20대 시절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할 때 회사는 그에게 연금저축에 가입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지만 롭은 그에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만일 자동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하게 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그는 굳이 따로 수고를 들여서 해지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동가입이라는 조건이었다면 그의 인간적인 게으름과 타성에 힘입어서 그의 장기 저축액은 현재 엄청난 규모로 불어나 있을 것이다. 은퇴자금이나 학자금 혹은 보건 관련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유형의 자동저축 계획은 지불의 고통이나 융통성 있는 심리적 회개처럼 자동적인 지출 자동이체를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심리적인 함정을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한다. 자동적인 저축 대 자동적인 지출. 이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는 우리 모두가 안다. 그렇지만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두면 사람들이 언제나 더 나은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 율리시즈 약정을 저축에 적용하면 정말 효과가 크다. 나바 아슈라프와 딘 카란딘 컬런 그리고 웨슬리인은 자기 계좌에서 저축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설정한 피실험자 집단의 저축액이 1년 만에 81%나 늘어나더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5. 또 다른 연구에서는 미래에 발생하는 봉급 인상분의 일부분을 자동으로 따로 떼놓는 실험을 했다. 즉, 피실험자들에게 미래의 봉급 인상분 가운데 일부를 자동으로 떼서 저축하겠다는 동의를 받아낸 것이다. 그들의 현재 수입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고 나중에는 봉급 인상분까지 계속 받았다. 비록 그 조치에 동의함에 따라서 봉급 인상분이 아주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말이다. 이런 조치 역시 저축액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었다. 이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결점, 이 경우에는 현상 유지 편향, 그리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바람을 이용해서 자제력 부족이라는 또 다른 결점을 극복하는 하나의 위대한 사례이다. 기표 찍기, earmarking 약정하기. 어떤 금액을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미리 표시해두는 것은 저축을 하기로 미리 다짐하고 저축 계획을 꾸준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다. 기표 찍기가 주도적이고 목적 의식적인 의사결정이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조건 반사. 적인 선택과 반대되는 것이다. 1대2는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귀표 찍기는 저축을 하겠다고 귀표를 찍은 돈을 저축 이외의 다른 용도로, 특히 애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곳에 쓰지 않도록 막아준다. 귀표를 찍는 방법은 다양하다. 급여 명세서에 아예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혹은 5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별도의 계정에다 돈을 따로 넣을 수도 있고, 혹은 한 주에 한 번씩 그 주에 쓸 수 있는 돈을 별도의 선불카드에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세운 규칙을 상기하게 되고 또 스스로를 책임지는 accountable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말장난 한번 해본 거니까 재미없더라도 화는 내지 말 것. 우리는 또한 자연의 가장 위대한 도구인 죄의식 같은 것을 이용해 자기 자신을 심리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 딜립 소먼과 아마르 치마마르치먼은 연구를 통해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귀표로 붙인 돈은 사람들이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랬다. 현금이 가득 든 봉투에 자기 아들이나 딸의 이름을 적어놓았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지출은 보다 적게 하고 저축은 보다 많이 했다. 정말 고약하고도 잔인하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정말 효과적이다. 아이들이 정말 끝내주게 좋은 일을 하는 셈이다. 돈과 관련해서 궁극적인 형태의 율리시즈 약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율리시즈는 자기를 돛대에 묶었다. 우리도 이렇게 스스로를 묶어둘 수 있지 않을까? 채찍을 휘두르는 무서운 지배자 여성을 로고로 사용하는 엄격한 규율의 은행을 만들어서 이 은행에 우리를 묶어두면 어떨까? 이 은행은 돈 문제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고객에게서 박탈한다. 고객에게 날아드는 모든 청구서는 은행이 다 알아서 지불하고 고객은 한 주에 한 번씩 생활비만 은행으로부터 받는다. 그 생활비도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뭐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다가 고객이 이러저러하게 규칙을 바꾸면 좋겠다고 하면 은행이 규칙을 바꿔줄 수는 있다. 그런데 만일 미리 합의한 규칙을 고객이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착하게 규칙을 지키지 않았고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은 당연하다.
이런 멋진 발상을 앞서 제시했던 아이디어와 합치면 안 될 이유가 있을까? 컴퓨터로 만들어낸 미래의 늙은 자아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여성의 그림을 은행 로고로 쓰면 안 될 이유가 있을까? 물론 우리 저자들이 실제로 이런 은행을 바란다는 뜻은 아니다. 은행의 로고야 어떻든 상관없다. 하지만 돈 걱정을 하면서 모든 시간을 보낼 필요 없이 인생을 보다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가 해야 하는 의사결정과 책임의 대부분을 시스템에 넘기고 이 시스템이 우리 대신 돈 관리를 해준다면 어떨까?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즐기게 되지 않을까? 비록 자유는 덜 누리겠지만 걱정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우리 두 저자의 생각은 이렇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이 가설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당신이 가진 모든 돈을 우리에게 송금하기 바란다. 이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싶다. 물론 농담이다. 그러니 당신이 가진 모든 돈을 우리에게 보내지 마라. 율리시즈 약정이 인생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유혹을 회피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댄이 가르치는 학부생들이 댄에게 말하기를 자기들은 시험기간인 한 주 동안 자신의 컴퓨터를 친구에게 맡기고는 시험이 끝나기 전에는 자신이 페이스북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바꿔달라고 부탁한다고 한다. 댄의 MBA 과정에서 공부하는 여학생 중 몇몇은 너무 먼 곳까지 데이트를 하러 가고 싶지 않을 때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속옷을 입는다고 한다. 아니면 문자 그대로의 율리시즈 약정을 고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유혹에 굴복할 때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를 그것도 그리스어 원문으로 읽어야 한다는 약정 말이다. 대체 보상, 자기를 대접하는 방식. 자제력과 관련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바로 대체 보상, reward substitution을 동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미래에 주어질 보상 마시멜로 2개, 혹은 초콜릿이 가득 든 상자의 가치를 이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보상 마시멜로 1개, 혹은 초콜릿이 절반만 든 상자의 가치보다 작게 평가하는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 미래의 보상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우리의 무능함을 우회해버리면 어떨까? 즉 미래의 보상을 다른 종류의 현재의 보상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자제력이 한층 더 커지지 않을까? 댄은 이런 문제의식과 관련된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병원과 관련된 경험이다. 10대 소년 시절에 댄은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 신세를 졌다. 그 긴 입원 기간 동안 그는 C형 간염에 걸렸다. 그러고 인터페론이 C형 간염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려는 미국 식품의약청 FDA의 시험적인 치료를 받아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다. 댄은 그 제안을 수락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치료에는 한 주에 3번씩이나 고약한 주사를 맞는 처방이 포함돼 있었다. 그것도 1년 6개월 동안이나. 한 번씩 주사를 맞을 때마다 댄은 밤새 몸이 덜덜 떨리고 열이 나고 토하는 등의 엄청난 부작용에 시달려야 했다. 그 치료를 끝까지 다 받으면 30년 뒤에 강경변에 걸릴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했다. 하지만 그러려면 숱한 밤을 고통에 몸부림쳐야 했다. 이는 미래의 수익을 위해 현재의 희생을 감수해야 함을 보여주는 명쾌하고도 극단적인 사례이다. 댄은 끈기 있게 그 치료를 다 받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험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수락한 환자 집단 중 그 끔찍한 과정을 완수해낸 사람은 댄이 유일했다. 댄이 그 치료를 끝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슈퍼맨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거나 보통 사람보다 특별히 우월한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대체 보상을 알고 있었을 따름이다. 댄은 이 치료를 받을 때마다 영화를 빌려다 봤다. 집에서 주사를 놓은 다음 곧바로 주사제의 부작용이 밀려오기 전에 오랫동안 벼르면서 기대했던 영화를 보기 시작한 것이다. 즉, 주사제라는 불쾌함을 영화라는 즐거움과 연결했다. 가끔씩 그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영화를 선택하기도 했는데 이런 영화는 오히려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 가까운 미래의 메스꺼움을 극복하기 위한 댄 에리얼리의 영화 산책이라는 책이 나올 테니 기대하기 바란다. 댄은 굳이 미래의 자아와 연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건강한 간의 좋은 점, 즉 편익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던 것이다. 경험적으로 보자면 그 미래의 편익이 중요하긴 했지만 현재의 끔찍한 부작용이라는 비용과 견주면 상대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염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가르치는 대신 현재 자기의 환경을 바꿨다. 그는 지금 당장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이유로 자기 자신에게 다소 덜 중요하긴 하지만 훨씬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영화 보기를 제시했다. 보다 중요하지만 덜 구체적인 시형 간염이라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훨씬 덜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영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체 보상이다. 만일 사람들에게서 이성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들에게 대체 보상을 제공한다면 지출을 보다 현명하게 하고 더 자주 저축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미국의 어떤 주 정부는 저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런 유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저축할 때마다 추가로 얼마간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작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복권을 기반으로 한 저축 정책은 효과가 있다. 대체 보상의 또 다른 사례임이 분명하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자제력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그러나 적어도 인간의 기본적인 결점인 자제력 부족 때문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책의 다음 부분에서 다룰 탁월한 돈 관련 의사결정 시스템을 동원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앞에 몇 개 장에서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차원의 결점을 활용해서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이 단점이 오히려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이뤄진 여러 실험 및 노력을 살펴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 이 연구는 흠결 많은 인간 사고의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인간의 특이한 정신적 측면, 이 정신적 특성들은 금융심리학 및 행동경제학이 이미 밝혀냈다를 활용하려는 데서 시작됐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실제 세상에서 전개되는 양상을 전제로 하자면 앞으로도 훨씬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은 너무도 명백하다. 돈 문제와 관련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돈 문제와 관련된 심리적 실수의 영향력을 줄이며 또한 우리를 잘못된 길로 몰고 가는 외부의 힘을 약화시키는 시스템을 보다 더 많이 설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런 외부의 힘이 우리의 유일한 적이나 가장 큰 적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애초에 가치 판단을 엉터리로 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심각하게 착취를 당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심리적 결점을 이해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마라. 똥고집을 부리지 마라. 자신은 충분히 똑똑해서 이런 종류의 속임수가 다른 사람한테는 다 통해도 자기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부로 장담하지 마라.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알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지갑을 활짝 열고 모든 의심을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털어버린다. 자신이 타당하지 않은 가치 단서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학습하고 성장하고 또 스스로를 개선할 기회 그리고 성장을 축하하기 위한 이런 축하는 될 수 있으면 조금 뒤로 미루는 게 좋다보다 많은 돈을 가질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카툰 작가인 샘 그로스가 그린 카툰을 보면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라는 문구가 적힌 거대한 게시판 앞에 두 사람이 서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네에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 우리에게는 이런 종류의 도로 표지판이 필요하다. 재정금융의 여정에서 우리를 잠시 멈춰 세우는 표지판이 필요하다. 그걸 보고서 몽유병에서 깨어나야 한다. 이런 표지판이 우리 앞에 자주 나타나서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고 일종의 마찰을 경험하게 하고 자동주행 장치를 끄고 수동 조작으로 전환하게 만들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도움을 주게 만들어야 한다. 만일 당신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당신 손에 커다란 팝콘통이 들려 있다고 치자. 아마도 당신은 그 팝콘을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먹을 것이고 그 큰 통은 끝내 비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팝콘을 4봉지로 나눠 가지고 있다면 한 봉지를 다 먹고 나서 다른 봉지를 집어드는 순간에 잠시 동안이 남아 팝콘 알갱이를 입으로 가져가는 동작을 멈출 것이다. 그런데 이 작은 행동이 자기 행동을 성찰할 기회이자 팝콘을 계속 먹을지 그만 먹을지를 결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팝콘이 여러 개의 봉지로 나뉘어 있을 때 한 봉지를 다 비웠을 때 등장하는 잠깐 동안의 동작 중단 덕분에 사람들은 같은 양이라고 해도 팝콘이 큰 통 하나에 들어있을 때보다 덜 먹는다. 이를 돈의 언어로 번역하면 만약 우리가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쓸 돈을 한 개의 봉투 안에 넣어두면 그 돈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써버리기 십상이라는 말이다. 마치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서 아무 생각 없이 팝콘을 먹을 때처럼. 그러나 동일한 금액을 여러 개의 봉투에 나눠 넣어두면 봉투 하나에 든 돈을 다 쓰고 나서 적어도 다음 봉투에 손을 대기 전까지는 지출을 중단한다. 더 나아가 앞에서도 살펴봤듯 이 봉투에다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두면 지출이 한층 더 줄어든다. 새로운 과자 봉지나 돈 봉투를 열 때 사람들이 과자 먹기나 지출을 조정하게 되는 이유는 과자 봉지든 돈 봉투든 새로운 것이 그동안 했던 행동을 잠시 멈추게 하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바로 이 순간에 의사결정 시점이 형성되는데 이때 사람들은 자기 행동을 평가하고 아무리 수준 낮은 평가라고 해도 어쨌든 평가는 이뤄진다. 또한 이어서 다른 행보를 생각한다. 이 책을 통틀어서 지금까지 우리 저자들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잠시 멈춰서서 의사결정에 대해서 생각하려 들지 않으며 심지어 당연히 똑바로 바라보고 내려야 하는 의사결정임을 깨닫지 못하기까지 한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수많은 의사결정을 내리며 많은 경우 타당하지 않은 수많은 가치 단서를 접하면서 그에 반응한다. 이런 점들을 우리는 보다 분명하게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
또한 이따금씩은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 인생은 온갖 의사결정으로 가득 차 있다. 큰 결정, 작은 결정 그리고 반복되는 결정. 집을 산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진학할 대학교를 선택한다든가 하는 큰 결정을 할 때는 당연히 잠시 멈춰서서 가치와 지출에 대해 될 수 있으면 많이 생각해야 한다. 대부분은 그렇게 한다. 물론 충분할 정도로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한다. 농산물 행사에 참가해서 돈을 펑펑 쓸까 말까, 혹은 기념일 저녁 외식 자리에서 음식을 한 접시 더 먹을까 말까 등의 작은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가치단서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시간과 노력을 들일 가치가 없다. 그저 잠깐만 생각하면 된다. 이런 사소한 의사결정을 두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깊이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머지않아 미쳐버릴 것이다. 반복되는 의사결정이란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거듭하는 사소한 의사결정이다. 커피를 산다거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산다거나 외식을 한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주에 한 번 꽃을 산다든가 하는 것과 같은 습관이다. 각각의 구매는 작은 규모의 독립적 행위지만 사람들은 이런 구매를 매우 많이 하며 따라서 이것이 쌓이고 쌓여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반복되는 구매 행위를 할 때마다 이를 두고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한 학기나 한 계절이 끝날 때는 혹은 책을 한 권 끝냈을 때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굳이 분명하게 밝히자면 꽃을 사는 행위를 언급한 것은 우리 두 저자의 농담이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시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한다. 요컨대 우리 저자들은 돈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언제나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건전한 태도일지 모르지만 심리학적으로는 너무도 버겁고 또 현명하지 못한 태도이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인색하게 굴고 또 끊임없이 걱정에 휩싸여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마라. 인생은 즐기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해로움을 줄 것 같은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의문을 제기하라. 가끔씩은 자신이 구매 행위를 통해 얼마나 많은 즐거움과 얼마나 많은 가치를 경험했는지 생각하라. 그 돈으로 다른 어떤 것을 살 수 있었을지 생각하고 그럼에도 굳이 그것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라. 만일 하고 있는 행위와 그 이유를 시간이 흘러 비록 늦더라도 확실하게 인식한다면 자신의 의사결정을 개선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돈은 어렵고도 추상적인 개념이다. 다루기도 어렵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은 아니다. 여러 가지 유인책과 도구, 자기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붙어서 싸워볼 만한 대상이다. 인간 심리를 보다 깊이 파고들면 어쩌면 인간의 행동과 생활을 개선할 수 있을 테고 더 나아가 돈 관련 문제가 빚어내는 혼란과 스트레스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돈은 중요하고도 어리석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제프가 고등학생 때였다. 그는 5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위원회에 강력한 정치적 지위에 입후보한 누군가의 선거연설 원고를 돈을 받고 써줬다. 이 원고 덕분에 그 후보는 선거에서 이겼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제프는 아마 이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일과 관련해서 제프는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를 안심시키는 데 할애했다. 그의 부모 두 분은 모두 성공한 헤지펀드 매니저였는데 제프는 재산과 돈에 대한 부모의 집착 때문에 가치관이 왜곡됐고 그 바람에 자식과의 관계도 비뚤어졌다고 생각하면서도 부모가 좋은 사람이라면서 안심시키는 말로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왜 그는 그 일을 떠맡았을까? 물론 돈 때문이었다. 그는 그냥 이야기 쓰는 게 좋아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가장 큰 이유는 돈이었다. 돈은 모든 사람이 온갖 미친 짓을 다 하게 만든다. 설령 파산한 복권 당첨자나 파산한 전직 프로 스포츠 선수에 관한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었다 해도 돈에 대해 생각하기가 결코 더 쉬워지지는 않는다. 때로 정반대로 점점 더 어려워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현대 경제학을 포기하고 돈에 관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손으로 바구니를 만드는 공동체를 찾아갈 수도 있고 모든 식사가 알바니아산 수입품 세발 블로크 한 개 값밖에 하지 않는 돈이 존재하지 않는 물물교환 사회를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는 극장과 예술과 여행과 와인을 놓쳐버리게 될 것이다. 돈이 있었기에 우리는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광대하고 복잡하며 놀라운 현대사회를 건설할 수 있었다. 이는 인생을 살만한 가치 있는 것으로 또 돈을 벌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줬다. 그렇다면 돈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수십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부자들이 자선행위의 가치가 매우 크며 또 극단적으로 많은 재산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만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운동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지출을 통해 보다 많은 즐거움과 인생의 의미 그리고 충족감을 얻을 수 있을지 기술하는 저작물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의 선두에는 우리들의 친구인 마이클 노튼과 엘리자베스 덤밋 두 사람에 져서 당신이 지갑을 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어쩌면 당신도 나름의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개발하고 그 가능성을 탐구하라. 돈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해나가며 또한 이 음험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돈이라는 발명품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자. 친구들과 돈을 주제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꼭 필요하다. 자기가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저축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지출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리고 평소에 돈과 관련해서 어떤 실수를 하는지 등을 화제에 올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돈 문제를 잘 처리하고 돈과 관련해서 맞닥뜨리는 복잡한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결국 문제는 돈뿐만이 아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돈은 문제가 된다. 누구에게나. 우리는 돈 생각을 하느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너무도 자주 올바르지 못하게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품 가격을 책정하는 사람이나 판매원이나 사업 관계자가 우리 심리와 행동과 경향과 어리석음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내버려둘 수도 있고, 사회와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를 어리석음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도 있다. 혹은 자신의 한계를 보다 잘 인식하고서 스스로를 교정할 개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돈 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제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크고 귀중하고 유한한 삶을 날마다 조금씩 더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다.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각자에게 달려있다. 우리 저자들은 더러운 머그잔에 맛있는 포도주를 가득 따라서 높이 들고 보다 나은 내일을 기원하며 건배를 한다. 위하여.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